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염상섭 작가의 만세전이에요. 1920년대에 발표된 소설이고요. 원래 제목은 묘지예요.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 해의 겨울이 배경인데요. 그때의 현실이 마치 묘지, 무덤과도 같다라는 거죠. 동경과 서울을 배경으로 당대의 사회 현실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동경에서 서울까지 오는 3일간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여로형 구조소설이라고도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이동할 때마다 주인공의 시선에 따라 어떤 현실을 만나게 되는지, 그에 따라 주인공의 현실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주목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인공 나는 이인화, 22세쯤 된 나이예요. 동경 W대학 문과에 다니고 있어요. 학기 말고사를 준비하던 중에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을 준비하게 됩니다.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 혼인만 하고 일본에 바로 공부하러 와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지는 않아요. 그 잡화점에 가서 자켓도 사고요. 면도도 하고 괜히 책방에서 잡지를 뒤적거리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엠헌이라는 카페로 향합니다. 단골 카페거든요. 거기에 카페 종업원인 정자, 시즈코가 있어요. 나는 그녀와 함께 술을 마시고요. 자줏빛 목도리를 선물해요. 네, 나는 아내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받고도 이렇단 충격도 없는 거예요. 죽거나 살거나 눈 하나 깜빡거리지도 않으면서 하는 공부를 내던지고 보러 간다는 것이 위선이다. 더구나 여기 술 먹으러 오는 것을 무슨 큰 죄나 되는 것 같이 망설이는 것부터 큰 모순이다. 목숨 하나가 없어진다는 것과 내가 술을 먹는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그러면서도 내 처가 죽어가는데 술을 먹다니 하는 오죽지 않은 양심이 머리를 들지만 그것이 진정한 양심이라기보다는 관념이란 가면이 목을 매서 끄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때요? 이상도 없고 딱히 추구하는 바도 없이 굉장히 무기력한데 아는 것만 많아서 입만 산 사람. 그게 이인화예요. 좋아요. 이제 귀국하려면 먼저 어디로 가야 하죠? 동경 기차역으로 가야죠. 조선으로 가는 배를 타러 하관, 시모노세키로 가야 하니까요. 동경역에 간 게 10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신호, 그러니까 지금은 고베라고 알려진 곳이에요. 신호에 내려서 을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날 밤은 신호에 있는 역 앞에 있는 조그마한 여관에서 노독을 풀고요. 다음날 아침차로 떠나서 저녁에는 연락선을 타게 됐어요. 연락선은 당연히 출발지가 시모노세키겠죠. 연락선은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항하는 배편인데요. 하관에서 타면 부산까지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관에서 배를 타기 전에 인버네스를 입은 사람이 와서, 여기서 인버네스는 소매 대신에 망토가 달린 남자용 외투를 가리켜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와서 자꾸 귀찮게 구는 거예요. 국적이 어디냐? 본적이 어디냐? 나이는 몇이냐? 학교는? 무슨 일로? 어디까지? 나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잘 몰랐던 거예요. 일본말을 쓰고 일본 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주인공은 여기서 처음으로 느껴요. 아, 내가 조선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조선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유별나게 감시를 당하는 입장이구나. 게다가 배 안에서 자리를 잡고 목욕을 하러 들어가니까 일본 사람들 4-5이 모여서 조선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무시하는 태도로 말이죠. 그들은 조선 사람을 요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보, 이보 하면서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이라 우리나라 사람을 은근히 낮잡아서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여기서도요. 아, 요보 말씀이요. 젊은 놈들은 그래도 제법이지만 촌에 들어가면 대만 사람보다 낫다면 날 거야. 아유, 이제 가서 보쇼 하면서 깔봅니다. 물론 이 말은 다 일본어로 나와 있겠죠. 여기서 나는 그동안 나라는 사람이 7년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적개심이나 반항심은 거의 없었고 정치 문제에 흥미도 없는 인간이면서 정신이 마비되었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요즘은 지금처럼 자꾸만 거슬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의 반감, 이게 막 번쩍번쩍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런 무시하는 태도, 조선인을 무시하는 태도야말로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를 구하여야겠다는 자각을 주는 원동력이자 조선 사람들이 듣고 오랜 몽유병에서 깨어날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자아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세요? 주인공이 아직 여유가 있죠? 이 여유가 어디에서 나오냐? 저들이 무시하는 조선인 무리 안에는 내가 없다라는 착각이죠. 본인은 몽유병에 걸린 사람처럼 멍청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 배웠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 무리에는, 무시당하는 무리에는 자신이 포함되지 않으며 자신도 니네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깔보는 것을 이해한다는 투의 말인 거예요. 조선인이 아직까지 바로 서지 못했어. 그래, 맞아. 내가 조선인이면서도 그런 것 같아. 우리나라는 정신 좀 차려야 돼. 글쎄요. 이런 생각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그들은 아직까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조선에 가면 무엇으로 한미천을 얻을 수 있냐가 주제죠. 바로 쿨리를 얻어오는 건데요. 쿨리가 뭐냐면 고된 일을 하는 노동력이에요. 어디서 데리고 오냐? 경상남북도 함경 이쪽에서 조선 노동자들을 모집한 다음에 좋은 일자리라고 속여서 데리고 와서 지옥 같은 일본의 공장과 광산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조선이 처한 처절한 현실에 드디어 놀랍니다. 왜냐? 여기서 22셋쯤이라고 나왔던 책상 도련님이었던 나이거든요. 늘 탁상공론이나 해봤을 뿐이죠.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한데 갑자기 웬 조선인이 하나 들어와서 나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배가 곧 떠나니까 나가지 않겠다, 배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끈질김에 못 이겨서 밖으로 나가긴 합니다. 밖에는 아까 대합실에서 만났던 인버네스를 입은 형사와 양복을 입은 또 다른 형사가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루 묵다 가지?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굴다가 내가 끝까지 굴하지 않으니까 내 짐을 샅샅이 수색하고 서류 몇 가지를 빼앗은 후에 출발하기 직전에야 겨우 나를 배로 돌려보내줍니다.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멸시당하고 조사당하고 차별당하는 것. 나는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하기만 해요. 자,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 땅인데 내려서도 헌병보조원과 형사에게 또 시달려요. 최대한 눈도 안 마주치고 자연스럽게 내려가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죠. 나는요, 이제 처세를 좀 할 줄 알아요. 저절로 말도 곱게 나가게 되고요. 고개도 수그러지고 비겁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조선 땅의 현실을 두 눈으로 봤어요. 벌써 부산 땅에 조선 것이 없어요. 부산이 외국인에게 있어서 조선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조선의 집이 하나도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는 사람한테 물었죠. 조선 사람 마을은 어딥니까? 하니까 글쎄요 하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저기 끝에 남쪽으로 뚫린 해변뿐이래요. 기차는 달리고 달려서 김천역에 도착합니다. 서울 집에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큰 집 형이 금태 모자에 망토를 들고 역에 나와 있어졌네요. 다행히 형이 초등학교 혼도라 형사의 괴롭힘을 받지는 않게 됩니다. 형은 나와 달리 입속이 좀 빠르고요. 재물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한일 강제 병합 뒤에 정치적으로 역으로 막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가산을 막 탕진하고 있을 때 형이 어느 정도 남은 걸 잘 굴려서 지금까지 내가 뭐 유학도 가고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주 뼛속까지 조선시대의 잔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잔재 하나, 형 댁에는 새 형수, 여기서는 작은 형수라고 부르는데요. 작은 형수가 한 명 생겨요. 본처가 아들을 못 낳아서 새로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나이도 차이가 퍽 나는 아이인데요. 19살이래요. 글쎄. 잔재 둘, 형은 산소 걱정만 해요. 총독부 법에 의해서 지금부터 무덤은 공동묘지밖에 쓸 수 없다고 해서예요. 그게 이유예요.
사실은 그걸 빌미로 선산에 있는 밭과 땅을 빼앗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 묘지를 걱정하고 있는, 선산을 걱정하고 있는 형을 보면서 아니 얼마나 할 일이 없기에 산 사람 묻을 구멍부터 염려를 하고 있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해요. 그리고 뜻밖의 한 사람과 말을 트게 되는데요. 갓을 쓰고 우산에 수건을 맨 사람이 들어와서 나에게 성냥을 빌리겠다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상대는 젊은 갓장수예요. 한 30 정도 되어 보이나? 갓장수는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뭐냐? 공동묘지에 관해서예요. 행세하는 내지인, 그러니까 일본인도 정말 그런 묘지를 쓰냐 이거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공동묘지가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되게 조상들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나는 혹시나 따라붙은 미행이 있을까봐 눈치를 보면서 내지, 일본에서는 주로 화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나의 중립적인 태도에 은근히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조상을 위하지 않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말을 하거든. 둘 사이에 좀 어색하게 대화가 중단돼요. 그리고 차가 잠깐 심천에서 멈췄거든요. 거기에서 헌병이 이 사람을 끌고 내립니다. 물론 이 대화 때문은 아니지만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자정쯤에는 기차가 대전에 멈췄는데요. 대합실도 없는 곳에 웬 5명 되는 사람이 순사 셋 앞에 앉아 있어요. 막 추운데 막 오들오들 떨면서요. 그 모습을 본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까닭없이 처량한 생각이 가슴에 복받쳐 오르면서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공기에 몸이 떨린다. 젊은 사람들의 얼굴에까지 시들은 배춧잎 같고 주눅이 들려서 멀거니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한 천한 웃음이나 해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가엾기도 하고 분이 치밀어 올라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다.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되져버려라. 착간 안으로 들어오며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속에서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봐 애가 말라 하는 갸륵한 백성들이다. 즉, 나 이인화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제대로 덤비지도 못하고 부당한 대우에 목소리도 높이지 못하는 빌붙거나 멍청하거나 불쌍한 처지이기만 한 것에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고요? 마지막 여정 살펴볼게요. 나는 서울역에 내려서 곧장 집으로 갑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는 당연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나를 보고 슬며시 반가워하죠. 그렇게 3, 4일 나는 집에 틀어박혀서 세월을 보내고요. 나의 아버지는 아침만 다 드시고 나면 술 모임에 나가시고요. 내가 아내에게 양약을 써보는 게 어떻냐고 권하면 양의학이 뭘 하냐고 화부터 내십니다. 아내는 그렇게 머지않아 세상을 떠납니다. 나는 급하게 장례를 치르고 한 열흘 더 있다가 졸업 논문도 있고 아무래도 학교 일이 걱정된다고 집에서 떠나고 말아요. 다시 동경으로요. 네, 그게 나의 선택이에요. 집을 떠나기로 했다. 결국 그렇게 분노하고 화내고 속을 끓이는 마지막 선택이 도피. 내년에 재혼을 하라던 큰집 형에게 나는 의미심장한 말을 농담처럼 남기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내년에 속현, 여기서 속현은 재혼이에요. 속현을 해야지. 겨우 무덤 속에서 빠져나가는데요. 따뜻한 봄이나 만나서 별장이나 하나 장만하고 거무럭거릴 때가 되거든요. 하면서 나는 웃어버렸다. 만세전은 극명한 공간적 대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인공에 의해서 일본은 자유가 있고 삶이 있고 낭만이 있는 공간으로 그려진다면 조선은 억압과 죽음, 혼란, 여기서는 아내의 죽음으로 구체화가 되었지만 사실상 조선이라는 이 땅, 사회 전체의 죽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내의 죽음을 쓴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인식 자체가 주인공의 한계를 비판하는 자조적인 분위기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탈출로 지향하는 공간, 일본이 조선의 땅에 고통을 심은
원흉이라는 점이라든가 이런 끔찍한 걸 본인이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원인, 이거를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개인적인 자유만을 위해서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도피하는 모습이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염상섭 작가의 만세전, 살펴볼 점이 많은 작품이었어요. 기회되면 꼭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